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무시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내면의 목소리가 바깥 세상의 소음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침묵을 선택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매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법정의 판사는 법도 모르고 당신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사회, 가족, 환경의 메아리일 뿐이며 때로는 과거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태를 집단 최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도록 길들여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혼의 중심에서 분리되어 바깥 세상의 반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든 결정, 모든 침묵, 모든 미소를 통해 당신은 보이지 않는 배심원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침식합니다. 융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존재의 법칙을 가리킵니다.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며 사는 것은 영혼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의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나침반 대신 외부 세계의 인정 신호를 따릅니다. 사회에서 수능이라는 미명 아래 가르치는 것은 사실 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결정 대부분은 자신의 기대가 아닌 타인의 기대에 맞춰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개성화 과정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정체성의 층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자의 출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진실이 억압된 형태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따라 살 때 당신은 사실상 당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면의 나침반을 침묵시키고 타인이 인도하는 미궁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요? 무의식 속에는 외부의 인정이 실존적 안정과 같다는 오랜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인정을 통해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 인정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반대나 거부는 우리 내면에 똑같은 원초적인 두려움을 일깨웁니다. 융은 이러한 내적 메커니즘을 어린 자아의 잔재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겉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어린 시절의 정서적 생존 패턴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깨어남이 시작됩니다. 융이 깨어남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사람이 외부 세계의 모든 판단, 꼬리표 기대를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내면으로 되돌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의 순간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온 정체성이 진정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공허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아의 탄생지입니다. 그 공허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영혼의 정직함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첫 단계는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더라도 당신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외부의 인정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혁명적인 깨달음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집단 최면에서 잠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한다면 그들은 사실 자신이 억압해온 자신의 일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여한 정체성에서 당신의 생각이 자유로워지도록 하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만약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목소리를 침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면은 무엇일까요? 그 가면은 당신의 어떤 면을 숨기고 있으며 누구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깨달음이 당신이 그토록 갈망해온 내면의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윤근 인간의 정신이 단순한 개인적 공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집단적 기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이 공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강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 강물에 들어가 자신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고 자신의 감정, 두려움, 그리고 패턴을 짊어집니다. 이 강은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볼 수도 측정할 수도 없지만 모든 생각 속에서 그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이 강 표면의 흐름이지만 그 아래의 집단적 흐름이 그 진정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왜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비슷한 두려움을 품고, 왜 어떤 생각들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집단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뿌리체계입니다. 이 개념은 언뜻 보기에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매일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남자는 울지 않아 라는 말을 들려줄 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집단적 믿음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업적을 과소평가하는 데 익숙해지면 그녀 역시 수천 년간 억압되어 온 여성적 권력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과거의 메아리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모르는 자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살아야 한다. 따라서 깨어남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각이 아니라 역사적 사슬을 끊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신화 상징 원형을 통해 말을 합니다. 꿈에서 보는 이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억의 반영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기억에서 비롯된 메시지입니다. 융은 이를 원형적 메아리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미지의 세계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인류의 두려움을 상징해 왔습니다. 불, 물, 그림자, 빛, 이 모든 것은 인류 무의식의 언어로 쓰인 보편적인 은유입니다. 따라서 윤근 인류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신화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위험은 이러한 집단적 패턴에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회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합니다. 이게 바로 나야라고 말하는 순간은 사실 이게 바로 우리야라는 무의식적인 메아리입니다. 융은 이를 집단 정체성의 침범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적 패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집단의 그림자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자는 개인의 진정한 목소리를 억누르고 직관적 본성을 둔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신의 결정조차 소외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내게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윤기 분석한 한 사례에서 30세 남성이 끊임없는 실패의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내면의 방해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융은 그의 상담에서 이 남성이 성공은 위험하다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족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성공은 질투와 배척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부끄러운, 죄악, 잘못된 것으로 규정되는 많은 행동들은 실제로는 개인의 자발성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반면 다른 사회에서는 같은 행동이 강점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사슬은 끊어집니다. 의식적인 자각이 집단적 패턴의 에너지를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의식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 안의 집단적 패턴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관찰합니다. 그것에 맞서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동안 그 힘은 사라집니다. 집단 무의식과 함께 춤추는 것은 정신의 가장 오래된 스승 중 한 명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면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침내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융의 한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각이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어떤 두려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며 어떤 한계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들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이 결국 그 집단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자각을 통해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의식의 지도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의 빛으로 밝혀진 측면, 즉 자신의 업적, 미덕, 그리고 사회가 받아들이는 측면으로만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 질투,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찬 영역입니다. 칼 융은 이 어두운 영역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성격에서 거부되고 무시되고 억압된 부분들의 총체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람을 파편화할 뿐입니다. 의식은 어둠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가장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면은 싸움이 아니라 수용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에서 도망칩니다.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 왔는지 깨닫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내면의 원망, 질투, 야망, 악의적인 측면들을 무시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전함입니다.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은 에너지 손실, 내면의 불균형,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융은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 내면의 깊은 모순을 보여줍니다.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조차도 억압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오만함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가장 차분한 사람조차도 내면의 혼란과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이러한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위기, 큰 상실 또는 영적 붕괴의 순간에 종종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간에는 가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를 봐.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를 억누르면 우울증, 분노의 폭발 또는 무의미한 공허함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용기에 직면하면 그림자는 변화합니다. 그 안에는 창조적인 힘, 독창성, 그리고 내면의 지혜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설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노예가 아닙니다. 수치심을 받아들일 때 더 이상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융은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이를 설명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그림자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점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경멸하는 자질들은 종종 당신 내면에서 억압되어 있습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러한 투사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는 나쁘다 또는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단지 당신의 반영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오만하게 굴 때 당신은 자신의 억압된 권력욕을 봅니다. 누군가 약하게 굴 때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림자에 맞서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고는 그림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자신을 완벽하고 일관되고 통제력 있는 존재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이 환상을 산산이 조각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해방적이면서도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옛 정체성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자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심오한 영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어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바로 연민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자신과 화해할 때 세상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맞서기를 피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같은 감정의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외부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때때로 삶은 사람들을 내면으로 끌어당깁니다. 사회적 군중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관계의 리듬이 느려지고 예상치 못한 상실로 인해 홀로 남게 될 때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고립을 처벌이나 결핍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문화는 외로움을 두렵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규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 융은 고립을 상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물로 여겼습니다. 군중의 소음이 잠잠해질 때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얻습니다. 고독은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어 억압된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관문입니다. 융에게 고립은 공허함이 아니라 창조의 공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그림자에 맞설 준비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춰왔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면 모든 안정감이 산산이 조각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은 영적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고립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윤기 임상 관찰에서 자주 마주했던 상황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적 의무의 번잡함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독이 찾아오면 무의식적인 내용이 표면화됩니다. 억압된 분노, 오래된 두려움, 잃어버린 열정, 억압되었던 재능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 풍경을 마주할 때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불편함은 사실 영혼의 각성입니다. 융은 고립을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이 외부 세계에 영향 없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외부의 승인에 대한 압력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 비판, 칭찬은 그 의미를 잃습니다. 자신의 진실, 열정, 한계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 통합을 위한 일종의 리허설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고독과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군중 속에서 길을 잃으면 진정한 자아와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고립은 외부 세계의 혼돈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정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융의 한 내담자는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자발적으로 몇 주 동안 혼자 지내기로 했습니다.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영혼이 자신만의 언어를 찾도록 해줍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종종 내면의 공허함을 두려움과 불안의 원천으로 경험합니다. 이때 자각은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 고독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가? 억압된 감정들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생각들이 내 생각이며 어떤 생각들이 타인의 생각인가? 와 같은 질문들은 고립이 주는 선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각을 거부하면 외로움은 단지 고통과 절망으로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영적 성장과 개인의 자유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융에 따르면 고립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시험의 장이 됩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고 가면을 벗고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깊은 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 안의 어둠과 빛을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의 내면에도 같은 이해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끔 벗어나고 싶은 외로운 순간들은
당신 영혼이 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판단에서 벗어날 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진정한 가치관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 목소리를 들으면 외부 세계의 인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고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삶에서 어떤 가치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공급하고 진정한 당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당신은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빛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고립은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영혼의 가장 깊은 진실을 마주하고 그 그림자와 화해하며 당신 자신의 본질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자유와 창조적 잠재력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기에 항상 변화를 가져옵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의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의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영적 독립은 단순히 신체적 자유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없습니다. 이는 내면의 자세, 즉 마음과 감정이 자신의 본질에 기반을 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인정에 이끌립니다. 어떤 일이 가치 있는지, 어떤 감정이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결정이 옳은지는 사회의 묵묵한 인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적 독립은 이러한 사슬을 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무의식 속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이 그림자는 자신의 본질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영적 독립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행동이 자신의 것이고 어떤 것이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영적 독립의 구조는 몇 가지 근본적인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중심발입니다. 즉 자신의 가치관, 신념,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중심은 사람이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함에 따라 진화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영혼은 타인의 그림자에 실린 나무잎처럼 떠다닙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관찰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반응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비판이나 칭찬에 자극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억누릅니다. 관찰을 통해 이러한 자동적인 반응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초석은 자기 신뢰입니다. 자신의 직관, 내면의 인도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 독립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적용하는 용기를 통해서도 달성됩니다. 영적 자유는 타인의 생각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 생겨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융은 한 여성 내담자의 사회적 불안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이 여성은 모든 결정을 타인의 인정을 바탕으로 내렸고 모든 행동을 사회적 규범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직관을 무시했습니다. 융의 지도 아래 내담자는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너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 군중의 기대, 사회적 판단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의식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은 그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융은 이를 자신만의 삶의 해부학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영적 독립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타인의 그림자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판단을 자신의 가치관과 동일시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억압된 욕망을 보게 되고 누군가를 폄하할 때 그들은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영적 독립은 이러한 성찰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 독립의 실질적인 구현은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취업 기회, 관계 선택 또는 사회적 토론에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자동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자신의 직관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독립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외로움이 영적 자유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더 이상 군중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빛에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융의 영적 독립에 대한 이해에서 또 다른 핵심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정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독립적인 정신은 타인을 폄하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따릅니다. 이러한 자유는 창의적인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영적 균형을 보장합니다. 융은 영적 독립의 가장 높은 형태를 집단, 무의식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식적인 인도 아래 살아가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적 인도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영적인 독립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자신의 빛과 주변에서 발산되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모두 키웁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종종 침묵 속에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돈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타인의 의견, 사회적 기대, 미디어, 그리고 사회적 환경은 우리의 의식적인 인식을 방해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외부 요인들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내면의 침묵 속에서 발견되는 평화와 지혜입니다. 침묵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의식적 인식과 영적 독립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때 타인의 그림자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침묵을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의 공간으로 묘사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빛, 두 가지 모두를 마주하며 진정한 통합의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어떤 행동이 인정받을지, 어떤 생각이 받아들여질지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혼잡한 외부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순간이 찾아오고 내면의 반향이 시작됩니다. 억압된 감정, 오래된 트라우마,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 투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융은 이 과정을 내면의 혼란에 대한 자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침묵을 거부하면 불안, 두려움 또는 불만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을 받아들이고 관찰할 때 침묵은 자기 치유와 통합의 도구가 됩니다. 침묵은 외부의 혼돈 속에서 잃어버린 본질적인 자아를 되찾을 기회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침묵은 단순히 내면 세계와 연결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종속시킵니다. 영적인 자유는 이러한 사슬을 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타인의 판단을 무시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은 일시적이며 필요한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권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결정, 행동, 그리고 감정을 오로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측정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 독립과 진정한 자유의 초석입니다. 침묵은 또한 창조적 힘의 원천입니다. 융은 창조적 과정이 종종 고독과 침묵의 순간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고독과 침묵은 마음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무의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때 자신감과 내면의 권위가 커집니다. 외부의 판단, 두려움 또는 사회적 기대는 더 이상 영혼의 자연스러운 방향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의 영적 자유에 대한 이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서 독립하게 되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됩니다. 더 이상 비난할 대상이 없습니다. 타인이나 사회적 환경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역량 강화와 자신의 삶의 창조자임을 보여줍니다. 침묵은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침묵은 공감과 이해를 더욱 깊게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내면의 인도자를 찾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과 그림자를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융은 영적 자유를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키우는 상태로 묘사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소음을 침묵시킬 때 당신은 자신의 침묵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 속에서 걸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침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내면의 통합과 영적 성숙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융이 말했듯이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진정한 인도자를 찾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갑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